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하극상 논란을 촉발시켰던 기무사령관부터 전격 교체했습니다. 주말엔 남부지방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에도 제공해 폭염 속 빈곤층을 돕는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용 방식이 불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로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 액상 살포 장치를 가동했다가 겨울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나와 1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장치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가 계속되자 국토부가 리콜 대상 차종의 운행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차량 화재가 잇따르는 동안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투기 결과 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먼 길을 돌아 다시 제자리에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국군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한 후 재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하고 과거 기무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무사 개혁위와 국방부 장관의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무사령부 명칭을 바꾸고 조직과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자는 겁니다. 청와대는 해편, 즉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뜻의 한자어를 인용해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령부 창설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를 둘러싸고 하극상 논란을 촉발시켰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경질인 셈입니다. 신임 사령관에는 육사가 아닌 학군단 출신의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임명해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을 진두지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무사 내에 댓글 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원대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민간인 감찰실장을 조속히 임명해 기무사 내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고강도 개혁이 임박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기무사가 개혁 이후에도 사령부 형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혀 인원과 조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상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 1980년 국군 보안사령부로 출발해서 지난 27년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국군 기무사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기무사령관도 전격적으로 경질됐습니다. 새로 탄생할 조직은 어떤 성격이 될지 국방부 출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면은 기무사를 해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편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해 들리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풀해에 역글편을 써서 해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한 다음에 재편성한다는 뜻이 있어서 좀 상당히 고강도 개혁이 이뤄질 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발표를 보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군 기무사라는 이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령부라는 이름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가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군 보안 방첩 사령부 또 그다음에 국군 정보 지원 사령부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무사의 고유 기능이 보안 방첩이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과 같은 게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혁안이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도 더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참모부 같은 것도 좀 폐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직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보면 좀 군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보안 방첩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걸 더 중점을 둘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기무사 개혁안과 함께 그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국방장관과 있었던 그 항명파동,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그런 시각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네. 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었는데 인사를 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어제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이제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다음 날에 기무사령관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질이 맞다라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네. 또 지난달의 경우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사령관 또 기무사 측에서 뭐 사실상 하극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새로운 기무사령관 이름이 지금 남영신 중장인데요. 이 인사가 좀 파격 인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기무사령관은 육사 출신이 대부분 차지했었는데 네. 이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단 출신인 비육사입니다. 또 네. 그리고 야전 경험이 많은 특전사령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비육사 출신의 사령관 또 그다음에 민간인 감찰실장까지 나와서 기무사 전반적으로 기무사의 DNA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거취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경질설도 돌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지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군 네.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이석구 사령관이 경질됐기 때문에 이석구 사령관을 경질한 거를 보면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송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뭐 설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와중에 보고 시점 논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경질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가 경질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인력을 더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삭제된 문건들이 복구되는 대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특수단 인원은 해공군 출신의 군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30명. 여기에 10명 내외의 수사 인력이 다음 주부터 증원됩니다. 지금까지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이를 분석하는 데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증원되는 수사 인력들은 계엄령 문건의 실행 계획 여부를 판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수단은 오늘도 기무사 실무자 여러 명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소환된 인원은 계엄령 문건 작성 TF에 참여한 16명을 포함해 모두 25명. 이들을 통해 계엄 문건 수사의 뇌관이 될 USB 복구 파일의 내용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계엄 문건이 저장돼 있던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상당수를 복구했습니다. 복구된 파일에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 중입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특수단은 민간검찰과 함께 현재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단서가 나올 경우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미군 유해가 송환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3번째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답장도 곧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서 외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김정은 위원장 세 번째 친서가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감사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고 몇 시간 뒤 백악관이 지난 1일 친서를 받았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 1일이 하와이에서 미군 유해 송환식이 열린 날인 점을 감안하면은 김 위원장 친서는 유해와 함께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곧 답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담긴 내용은 뭔지 공개가 됐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이 친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정상의 편지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언급돼 있다. 또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친서에는 정상회담 합의 이행 의지와 함께 또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 계획이 잡혀 있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유해가 송환된 이 시점에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후속 협상이 더뎌지고 북한의 시설 가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핵화 회의론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두 정상이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한 건 협상 진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북미 간 간극을 줄이는 일인데요. 미국은 핵신고 리스트 제출 등 성의 있는 비핵화 초기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유해 송환이란 약속을 지켰으니 미국도 종전선언 같은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양국 정상이 결단할 경우에 전향적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장관 등 한반도 주변 각국 외교수장들이 모두 참석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정세배 기자입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오전 회담장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외교수장의 만남이 성사될지에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만나십니까? 종전선언은 어떻게 협의하실 겁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대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낀 대신 양자회담을 통해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을 만나 대북 제재 해제와 조기 종전 선언에 대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요구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종전 선언에 대한 북한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중국과 아세안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 정책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 간 외교 수장의 회동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식 환영 만찬을 포함해 이 회담장 등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담 밖 신경전과는 달리 비핵화 이행에 따른 종전선언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쉴 틈이 없이 더운 요즘입니다. 서울에서는 어젯밤에도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며 또다시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폭염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기가 남하하면서 영남 지방의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30.4도.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구름이 끼면서 한낮 기온은 1, 2도가량 떨어졌지만 밤에는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지면의 열기가 구름에 막혀 열대야를 부추긴 겁니다. 폭염의 기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이 최고 40.1도를 기록하는 등 사흘 연속 40도를 웃돌았습니다. 극한 폭염의 고비는 이번 주말이 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 머무르던 열풍의 중심부가 영남 내륙으로 이동하며 40도 안팎까지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동풍이 불어온 것과는 달리 내일부터는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이제껏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달궜고 내일은 남서풍이 영남 내륙과 동해안에 폭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대기 하층으로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남풍류를 따라 유입됨에 따라 지리산 등 지형 효과에 의해서 대구 분지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구가 39도, 경북 군위와 영천, 의성은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3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 정도 낮아지지만 남서풍이 습기를 몰고 와 찜통 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작 받아도 쓸 수가 없어서 반갑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쪽방들이 모여있는 건물. 기다란 복도를 따라가면 김호태 할아버지의 방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1년에 8만 4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지만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수처리는 주인이 하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고 써먹을 데가 없는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체 에너지 바우처 사용 중 이런 고지서를 통한 즉시 차감 방식이 75%에 달합니다. 하지만 쪽방촌이나 다가구 주택, 고시원 등은 건물별로 또는 층별로 공과금이 통합 징수되다 보니 개별 고지서가 없어서 차감이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혹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그 고시원 통째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전화해 개인 사정을 말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안내하는 기관도 담당자도 없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현금 환급은 전체 지원액의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주택이라고 하는 고시원이나 쪽방 이런 곳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정 예산 487억 원 가운데 17%가량인 79억 원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에서는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어 지금도 컨테이너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이 더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도 잘 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은 110여 가구의 이재민들이 살고 있는 임시 주거단지입니다. 뙤약볕 아래 컨테이너 집의 표면 온도는 60도 가까이 달합니다. 에어컨을 끈 채 이 컨테이너 주거시설의 내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42도를 훌쩍 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컨테이너 안에 40도 이상이 될 때는 못 돌아오는 것이요. 찜질방 수준이죠. 하지만 이재민들은 에어컨을 켜기 두렵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모든 냉난방 시설을 전기로만 사용하는 데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세까지 적용되다 보니 이곳의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 평균 40에서 50만 원. 전기요금이 100만 원 넘게 나온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전기요금이 면제되면서 거주 주민 중 절반 이상이 당장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좀 시원하게 살고 싶어도 일단 요금 얼마 나와요? 저번 달에 100만 원 나왔잖아요. 이거 암만 우리가 아껴 쓴다 해도 최대한 50, 60만 나온다. 이래 생각해버리면은 못 돼요. 한전 측은 재해지역 형평성으로 추가 감면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바로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못하니까 다른 그 재난과도 형평성을 봐야 되는데. 찜통 같은 컨테이너에서 최악의 폭염을 견뎌야 하는 이재민들. 전기요금 부담까지 덮쳐 유난히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더우니 에어컨은 켜는데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냉방 모드보다는 제습 모드를 이용하고 초강력 냉방 버튼은 되도록 누르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요금이 절약될까요? 오현태 기자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족은 최근 하루 8시간씩 에어컨을 틀다 보니 전기요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절약법을 고민하다가도
너무 덥다 보니 그저 냉방 모드만 틀게 됩니다. 너무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그냥 일단은 그 인식보다는 먼저 편리한 대로 제가 먼저 시원하게 먼저 하고 온도 맞추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에어컨 쓸 때 쉽게 떠올리는 전기 절약법은 제습 모드입니다. 오후 4시 바깥 기온 37도, 실내 온도는 32도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에어컨의 희망 온도를 26도로 하고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로 각각 30분씩 가동했습니다. 10분 단위로 비슷한 전력량을 보이더니 전기 사용량은 모두 1kWh로 측정됐습니다. 한 에어컨 회사가 각 2시간 동안 실험을 했을 때도 제습 1.37kWh, 냉방 1.33kWh로 전기 사용량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습 모드로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처음에 세게 틀어서 실내 온도를 빨리 떨어뜨리는 건 절전에 도움이 될까? 30분 동안 에어컨을 틀면서 초강력 냉방을 8분간 했을 때 실내 온도가 26도까지 내려가는데 20분이 걸렸고 일반 냉방을 했을 땐 25분이 걸렸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모두 1kWh로 같은 양의 전기를 쓰고도 더 시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희망 온도 도달 후에 절전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최대한 빨리 희망 온도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외기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거나 블라인드를 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전기를 절약하는 요령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도로에 제설제가 뿌려졌습니다. 폭염에 달궈진 아스팔트의 온도를 낮추겠다며 물을 뿌리려다 겨울에 쓰던 제설제가 분사된 건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1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신정교입니다. 정영일 씨는 지난달 23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이곳에서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풀리면서 넘어지게 됐죠. 벤치 밑으로 제 오토바이는 쭉 미끄러지듯이 15m 정도 전진해서 차량 밑으로 들어가고. 당시 현장엔 다른 사고가 여러 건 일어나 있었습니다. 2차로에서는 세 대의 차가 이미 다 접촉사고가 나서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번호판끼리 붙어있는 상황이었고요. KBS 취재 결과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서울의 도로 3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최소 16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엔 모두 자동 액상 살포 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치가 염화칼슘 용액, 즉 소금물을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사고 직전 2시간여 동안 동시에 살포됐습니다. 원래 겨울에 제설제를 뿌리는 용도인데 폭염에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겠다며 서울시가 올해 처음 여름에도 가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살포된 건 그냥 물이 아닌 소금물이었습니다. 겨울에 쓰고 남은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나온 겁니다. 저도 발을 이렇게 디뎌보니까 미끄럽더라고요. 약간 기포 같은 게 좀 생기면서 바닥에 일반 아스팔트라는 느낌이 안 들고. 구로구청이 사고 직후 작성한 내부 문건. 사고 원인을 잔여 염수, 소금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고 직후 모래를 뿌리고 물 청소를 하는 소동도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자동 액상 살포 장치를 돌린 건 맞지만 사고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갑자기 이제 분사되다 보니까 그 운전자가 좀 당황해서 그런 좀 피하려는 그런 행동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서울시는 일단 여름철 자동 액상 살포 장치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돈스코이호 사건 관련 속보입니다. 이사들의 사임으로 사실상 공중분해된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 발굴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돈스코이호 인양을 위해 설립된 국내 신일그룹 본사입니다. 최근 모든 등기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고 대표마저 업무에 손을 뗐습니다. 저는 선역사 직원인데 네. 그냥 손에 차이기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세요. 그런데 지난달 31일 신일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스코이호를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발굴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투자자들이 환불 요구 등이 잇따르자 인양을 추진한다는 모양새를 취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이 먼저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등 최초 발견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단기간에 법적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일그룹 측은 수사를 받고 나서 혐의가 없다는 게 입증되면 인양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가상화폐를 구매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진술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한 피해자에게 업체 측이 각오는 했냐며 환불은 천천히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환불 요청을 했는데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뭐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신일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오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로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자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상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올라와 변호인들과 소환 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특검은 드루킹 최측근인 윤모 변호사가 지난 3월 청와대 측으로부터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전화로 제안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윤 변호사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해당 차종 차주들에게 당분간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원인을 밝히는데 10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차주들은 도대체 뭘 타고 다니라는 건지, 올 초부터 6개월이 넘도록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차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크게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운행하지 말라는 건지 확실한 기한도, 대안도 없는 그저 위험하니 당분간 타지 말라는 권고일 뿐입니다. 강제 제한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재지변, 또 사변 이런 상황인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그 근거가 없고요. 국토부는 원인 규명에 10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다가 아니하다는 비판이 일자 최대한 앞당겨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재 차량은 겨우 한 대만 확보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BMW가 제출하는 기술 근거 자료에만 의존해야 할 상황인 것도 미덥지가 않습니다. 대응 시기 역시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가 BMW의 의견 자료를 처음 요구한 건 6월 말인데 이미 16대의 차량이 불에 탄 뒤였습니다. 충분히 그 1월 달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좀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그걸 좀 외면했던, 또 그걸 적절 해결했던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BMW와 국토부는 2주 안에 안전점검을 마치겠다고 장담했지만 8일째인 오늘 리콜 대상 10만여 대 중에 점검 완료 차량은 15,000여 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해서 학부형들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냐로 집중됩니다. 현재 20%가량인 수능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자는 안과 수능 과목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안은 거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수능으로 학생을 뽑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두 가지 안에 대한 지지도가 나란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안을 두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딱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공론화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계속 제기되어 온 주장이었던 만큼 먼 길을 돌아 제자리에 왔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과는 사실상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매한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공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간 상황. 교육부는 다음 주 국가교육회의로부터 공고안을 받은 뒤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 조직들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런 조직들이 실제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집행했는데도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상고법원 홍보 리스타트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서 확인된 홍보 조직입니다.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팀들의 이름도 확인됩니다. 상고법원 입법추진 대응전략팀, 그리고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등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3번 정기회의를 하면서 웹툰이나 지하철 광고, 그리고 전국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 전략을 짰습니다. 지난달 KBS는 이들 상고법원 특별 홍보 조직 내역을 밝혀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TF가 특별한 소속이나 근거 규정 없이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비밀리에 운영되다 보니 공식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회의 자료조차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된 심의관들이 함께 일을 하는 형태여서 근거 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걸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홍보 비용 내역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상고법원 홍보 비용으로 3억 5천만 원을 썼다고 답변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니 2015년 신문 광고비 지출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한 일간지에는 상고법원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신문 전면 광고는 통상 1,000만 원 이상, 해당 신문사가 무료 광고를 해준 게 아니라면 답변 자료가 조작됐거나 부정 회계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근거에 없는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내역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법원은 재판 거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 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람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은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 상황은 물론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면담이 이뤄진 시점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로 검찰은 어제 이뤄진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를 위해 강제징용 사건의 결론을 미뤄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실제 청와대와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도 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김모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고 파일 2만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한계에 몰린 일부 자영업자들이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알바 쪼개기라는 건데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해야 될 법정 수당과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초단기 고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심야 근무를 하는 신정웅 씨. 지난해 일주일에 30시간 정도였던 근무 시간이 올 들어선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6월엔 주당 13시간도 일을 못했습니다. 버는 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니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건 고용주가 직원들의 주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아래로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 일을 시킨다 치면 월급 45만 원에 주휴수당 9만 원과 4대 보험료 4만 원 정도가 추가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30% 가까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알바 쪼개기라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서비스 주도하기죠. 실수하면 실수할 점 좋을 게 없어요. 지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160만 명, 1년 새 34만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보호도 배제하고 사회보험성 법상의 보호도 배제하는 이런 입법례가 사실은 없고 이게 악용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에 더해 고용의 질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5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던 한 하청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돈줄을 막고 몰래 다른 업체에게 해당 제품을 복제 생산하도록 하면서 막다른 길에 몰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신들은 화장업체 없으면 미쳤지 않냐고. 힘이 없이 들어오셔갖고 다 끝났다. 그냥 나도 손 들고 다 털고 나가라고 그러니 업체에서 와갖고 단가 인하를 합니다. 그거는 합의고 뭐고 없어요. 그냥 반강제적이에요. 금감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음이 사고가 났다고. 해갖고 저희 거 써달라고 하는데 답은 없으시고. 동업종에서는 금형을 새로 판다는 거는 금형 좀 양산하는 업체를 죽여버리겠다는 뜻인 거고요.
조기금융이 사람을 죽였다는 자체가 저희는 싫어요. 저희 죽이려고 그런 금융을 판 거네요. 지금 와서 그게 뭐 변명이 되겠습니까? 하도업체에서 여태까지 생산해서 납품하던 그러한 금융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고 결국은 부도에 이르게 한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오죽하면 저분이 저렇게 가겠습니까?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엄마를 찾아왔더라고요. 먹을 쌀이 없다고.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한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직원이 고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몰카가 있진 않을까 불안해서 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기아자동차 정비협력센터. 지난달 차 열쇠 배터리를 교체하러 이곳을 찾은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옆에 놓인 철제 캐비닛에 번쩍하고 불빛이 반사된 것. 설마 하고 뒤를 돌아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플래시가 켜진 스마트폰을 들고 쭈그려 앉은 채 자신의 치마 속을 찍고 있던 남자 직원을 발견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니 비슷한 영상이 여러 개 저장돼 있었습니다. 국가수에 보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행에 여성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그냥 서비스만 받으러 간 건데 그런 곳에서도 위험이 있다는 게 내 돈 내고 서비스 받으러 갔더니 불법 촬영 웬 말이냐? 이번 사건을 공개한 시민단체 등은 기아차 본사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즉시 현장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아모터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특히 이른바 몰카 탐지나 불법 촬영 범죄 단속에만 예산을 쏟을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거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사고 팔리고 거래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만이 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네 번째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달 29일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5척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국 애플의 주가가 2일 미 뉴욕 증시에서 장중 207.05달러까지 오르며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애플은 1997년 한때 주식이 1달러 미만에 거래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지만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아이폰으로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며 세계 최대 제조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당국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하다가 집에 들이닥친 공안에 끌려 나갔고 이 과정이 모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순원광 전직 산동대학교 교수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전화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 중국 공안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又来了，公安又来干扰了。您怎么？我讲的错了吧？你们听着点，错不错？老百姓很穷，我们不要到非洲去撒钱。 이후 공안들이 순정 교수를 강제 연행하는 과정이 방송에 생중계됩니다. 你干什么？你干什么？我跟你说，看着你到我家来，你到我家来是犯法的。我有我的言论自由。 순정 교수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어집니다. 大家听到这个实况了，我想
这就是中国目前的人权状况。 최근 미국과 관세 전쟁에 불량 백신 파동까지 내후 외환이 계속되자 시 주석에 대한 중국 내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상하이에서는 시 주석 초상화에 먹물을 뿌리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反对习近平专制暴政，反对共产党对我实施的脑空压迫。 시진핑 주석은 최근 국가 인터넷 총괄 책임자를 자신의 가신들로 바꾸는 등 반대 여론 틀어막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 관련은 물론이고 정치 관련 얘기만 이 SNS에 올려도 바로 삭제될 정도로 여론 통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